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 뉴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자, 경제 박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당정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렇습니다. 당정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일회성입니다. 통신비 2만 원을 1급 지급합니다. 네. 지급을 하는 방식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대신에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2만 원 깎아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사실 35세부터 49세, 30, 40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통신비 지원의 취지가 뭐냐? 아니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걸 감안하게 되면 이게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 40대를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니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 지급이 돼버렸어요. 만 13세 이상이 8월 기준 4,640만 명이에요. 전체 국민의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지원 금액도 6,6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원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1조 원을 이 통신비에 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게 맞춤형 패키지가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이제 통신비 지원을 포함한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비상경제 회의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합니다. 이게 사실 2만 원 액수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 통신비 지원이라는 거가 좀 뜬금없다 갑자기 나오는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 소상공인이나 피해 업종 12개 업종에 이제 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 지급한다라는 것으로 골격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200만 원 갖고 월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분도 사실은 계세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느리거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물론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맞춤형 패키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또 보편적 지급으로 통신비를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물론 화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는 좀 이 효과 면에서 집중과 선택 면에서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만 원 지원받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 지수도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 6개월 연속 감소세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7만 4천 명입니다. 이제 8월이 코로나19 재확산됐죠. 장마, 역대 최장기 장마 폭우 때문에 고용시장 충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8개월 연속 감소 이후에 11년 만에 최장기 감소세인데요.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대만 38만여 명 늘어났을 뿐 30대가 23만 명 줄었고요. 40대, 20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비경제활동 인구가 8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비경제활동은 이제 그냥 쉬었다라는 20대들이 가장 고용 충격이 컸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많이 줄어서 일단 그 대면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8월 지표의 통계가 8월 둘째 주 8월 둘째 주에 이제 8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된 것은 8월 16일 이후입니다. 그렇죠. 이번 통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9월은 고용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소 추세를 보면은 특히 4월에 47만 명이 줄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9월 달은 그 부분도 더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9월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월도 그렇고요.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장기 그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자, 미국 정부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영향으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이제 화웨이 반도체 판매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미중 갈등의 정점에 있는 이 화웨이에 대한 추가 규제가 오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지난달 발표한 추가 제재안에서 미국 반도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파는 곳은 국적 불문하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화웨이에 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품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용 메모리 칩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15일부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매출이 만만치가 않아요. 삼성전자가 화웨이 매출이 한 7조 원이 넘고요. 네. 그리고 LG도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원이 넘어서 양사의 반도체 매출 화웨이 한 10조 원 가까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디스플레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디스플레이도 이제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이 패널을 사용하는데 네. 화웨이에 공급했던 삼성 디스플레이, LG 거의 3조 원 가까운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네. 물론 일부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타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면에서 버라이전이라는 미국의 대기업의 또 8조 원 가까운 수출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도 만만치 않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의 어떤 반도체 기술 격차를 좀 더 벌여놔야 하는 숙제를担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SNS 상에서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너무 똑같아요. 자녀가 사용하는 말도 그대로 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들이나 딸을 가정한 이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접근을 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어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신종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 이 같은 사례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200여 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서 피해자한테 접근한 뒤에 급하게 온라인 결제나 회원 인증 등을 이유로 엄마 주민등록 4번, 신용카드 번호 알려줘. 예. 나 지금 스마트폰 잊어버려서 뭐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결제가 잘 안 되면 피해자 휴대전화로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원격 조정된 앱을 설치하라고 하고요. 예. 그 앱을 설치하는 순간 부모님의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다 유출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민번호 다 알고 있죠. 휴대폰 번호 알고 있죠. 그러면 바로 대출받고 카드론 받아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정말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되고요. 예. 또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에 전화해서 지급계좌 정지 요청 그리고 피해 구제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네, 신종 보이스피싱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자, 조찬 파티에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정모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먼저 조찬 파티에 준비한 메뉴부터 자,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다음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를 항의 차원에서 부르려 했던 일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의원이 다음 카카오 포털 사이트 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카카오에 강력하게 항의해달라고 답을 보냈고 이어 카카오 측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는 취지의 문자도 작성했습니다. 적어도 예정돼 있던 양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나가기를 바랐던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한 것이고요. 하려고 했던 거고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조 의원 역시 총선 당시 재산 11억 원을 누락해 고발된 상태입니다.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11억 원을 빠뜨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11억 원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느냐며 의원직 상실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오늘 소찬 파트에서는요. 방금 목소리를 들으신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 문자 메시지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입니다. 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영찬 의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촬영됐는데 그 내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 찍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일단 윤 의원이 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메인 사진을 이제 보냅니다. 부자진한테. 네. 그랬더니 부자진이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 네. 라고 이제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의원이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라고 보내고요. 이어서 카카오 너무하군요. 네. 들어오라 하세하고 이응까지 나왔는데 들어오라 하세요. 예. 였던 것으로 문자 보입니다. 같은데. 네. 맨 마지막 문장만 사실 안 넣었으면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기사거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윤영찬 의원 사실 뭐 이제는 언론사 재직했었고 또 네이버에서도 부사장을 지냈었는데 사실 포털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내 처음이 아닐 거라는 또 시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포털 사이트가 사실 문제가 정말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포털 사이트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건데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편집은 이제 알려진 것처럼 일단 이게 사람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루에 이제 3만 개 정도 기사가 쏟아지는 것 중에서 한 400 내지 600개 정도 기사를 일단 1차 선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선별된 기사 중에서 아이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배열이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옛날에 과거 인공지능이 초창기 때는 1차 선별 인력을 줬는데 현재 이제 1차 선별 인력까지도 아예 두지 않고 완전 자동화된 형태로 좀 검수 인력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영찬 의원 주장은 이제 이거를 마치 성립할 수 있으려면 사람이 뭔가 인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단은 문제이고 더더구나 이제 네이버 부사장까지 지낸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마 알고리즘에 대한 편집 문제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만약 이걸 잘 알면서도 들어오라고 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의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야당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어제 성명 냈지 않습니까? 윤영찬 의원이 같은 날 카카오 고위 임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압력을 시도했다. 이렇게 또 뭐 폭로하게 됐습니다. 진짜 포털에 압력 가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 있습니까? 일단 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시도했다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뭐 명확히 된 부분은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미디어 특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시도했다란다면 먼저 지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포털 사이트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제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권을 이용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상대방에게 뭐 강요했다라는 직권 남용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고요. 직권이 뭐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강요나 업무 방해 같은 혐의도 이제 적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초선이지만 그전에는 정권 교체하고 나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으로도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당 측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처음이냐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음 카카오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그 상대방이 된 네이버 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네이버에 있을 때는 이런 게 가능했던 거냐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뭐 강요죄라든가 뭐 직권남용 이런 얘기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정당이 언론 기사에 대해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뭔가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정 보도를 뭐 요청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만약 정말 이렇게 과방위 국회의원이 이제 고위 임직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만약에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했다. 라고 하면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이런 어떤 법적인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예전에 그 이정현 전 의원이 또 기억이 나는데 그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 당시 KBS 보도였죠. 세월호 참사 보도 뭐 이렇게 개입한 혐의. 실제로 이제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번 사건과도 어떤 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먼저 이정현 전 의원 사건이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당시 사건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 뒤에 그 당시 이제 이정현 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전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해경이 적극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항의를 했고요. 또 4월 30일에 뉴스 편집 방향을 제시를 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어요. 뉴스 편집 방향을 제시를 했다. 방송법에 이제 편성에 관해서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고 이것을 어기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결국은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해서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전화를 해서 카카오 고위 임원에게 압력을 시도를 했다면 아직은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다음가나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와 관련된 법은 별도로는 아직 없습니다만 사실은 포털 사이트도 방송과 관련되어서 방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방송법이 적용이 못 될 뿐이지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확정하기 전에는 정말로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위 임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압력을 시도했는지 또 실제로 만났다고 해도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먼저 확인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영찬 의원이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당에서는 뉴스포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방위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안 하면 또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조치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은 현재 국회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를 보면 유니온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조치에 좀 한정해서 약간의 정치 공세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전 사실 개인의 어떤 조치만으로 한정해서 논의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이제 이번에 보시면 사실 이 정권이 바뀌기 이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즉 새누리당이 사실은 여당이었을 때는 사실 이정현 사건도 그렇지만 여기가 사건도 그렇지만 더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이번 기회에 어쨌든 그동안 권력과 이 어떤 언론이 관계를 맺어온 방식의 문제라든지 내지는 어떤 관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행이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당장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해서 들어오라고 해라고 하면 들어오라고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관행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법적인 근거가 도대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부터 좀 따져보는 작업을 하고 만약 잘못된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바로잡는 어떤 좀 그런 것들이 이번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는 이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감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계를 넘어선 그런 회사에 이제 이런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라고 했다면 사실은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큰데 차라리 이를테면 일반 평소에 어떤 정부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이제 국회에서 오라고 하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문자 메시지 날아갔더라도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더 소속 기관이라고 한다면 소속 기관에 대해서 부정한 어떤 청탁을 받는다든지 피감 기관에서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일반 기업 물론에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검토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일단 언론사이고 또 방송법상의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과연 똑같이 언론사냐라는 것에 대해 여전히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신문법상으로도 이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되어 있긴 한데 방송사와 같이 동일한 어떤 그런 정도의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문법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정비 이런 문제들을 좀 이번 기회에 논의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 요즘 국민들이 우리가 정말 페이퍼 종이 신문을 보는 경우는 매우 적고요. TV는 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볼 때는 어느 언론사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어느 언론사인지 사실 기억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냥 기사 내용을 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포털 뉴스보다는 사실 하나의 것도 언론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피감 기관인데 들어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포털 사이트이고 이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제공을 하고 사실은 AI를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기사가 순위가 올라오지만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론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뭐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사실관계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냐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 사이트가 이렇게 여론이라든지 신문 보도라든지 방송 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이러한 규정이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윤영찬 의원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정권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규정을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 아까 우리가 그 뉴스 녹취물에서 들었지만은 사실 또 같은 또 동아일보 출신 기자입니다. 요즘 웬만한 뉴스에 그 화두의 주인공들이 동아일보 출신들이 많은데 이낙연 대표도 동아일보,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도 동아일보. 네, 자, 이번에 다룰 조수진 의원도 국민의힘에 역시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4.15 총선 당시 11억 원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다 이런 의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볼까요? 네. 예, 일단 이제 내용을 보면요. 조 의원이 총선 후보자였던 이 4월 당시에 예금 2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보게 되면 조 의원의 재산이 예금 8억 2천만 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채권이 5억 원. 그래서 포함해서 30억 원이 된 거죠. 5달 만에 무려 11억 5천만 원이 증가했다. 결국 전체 당초 그 신고한 내용에 비춰 보면 한 62% 정도가 늘어난 셈인데 사실은 그 사이에 갑자기 62%나 늘어났다기보다는 당초에 누락한 것 아니었냐라는 것이 이제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실제 조수진 의원도 누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실수로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단순 실수라 이렇게 해명을 한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억대 돈 예금했는데 그거를 까먹고 이렇게 신고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또 조수진 의원은 급하게 본인이 비례대표 후보가 됐고 그 당시에 뭐 대변인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 20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재산 신고 내역이 굉장히 복잡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20일이 짧은 기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마 당에서도 많이 고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에서 이 재산 신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서류를 주면서 여기에 또 계속 써 있어요. 재산을 잘못 기재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선거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그냥 뭐 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차이도 아니고 본인의 명의 예금이 1억 3천, 배우자의 명의에 2억 8천 거의 뭐 6억 정도가 늘어났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 5억까지 신고를 누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짧은 기간이고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11억 원의 채권을 누락하는 거는 저는 조금 또 이 은행이 1금융권이거든요. 1금융권에 본인의 예금을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과연 우리 국민 중에서 얼마나 납득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후보자가 고의로 재산을 거짓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제 의하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일단은 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이런 관련해서 이제 뭐 가족관계라든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등등한테 이런 관련 내용들 주되게 어쨌든 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봤을 때 선택하게 된 어떤 기준이 된 중요 정보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되면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게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유죄가 선고가 되어서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넘어가면 확정되면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경우도 대법원 그때 판결 때도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때 큰 관심,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이게 이를테면 그 법정에서 100만 원 넘게 돼버리면 사실 당연히 의원직 상실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물론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또 저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례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를테면 실제 지방 그 후보로 나가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이게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로 그냥 의원직이 상실되고 의석이 한석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 의원직이 본인은 상실하지만 정당 차원의 의석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순위 후보자가 이제 승계하게 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또 역공을 또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범여권 인사들로 다수 문제가 있다. 특히 김홍걸, 윤미향 의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윤미향 의원은 후보 때는 아버지의 명의의 재산을 등록을 했었는데 당선 후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제외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에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싶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의 재산은 신고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뒤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조수진 의원은 실제로 자신의 재산인데 뭐 명의만 부모님 재산으로 한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부모의 재산이 같이 살지 않는 부분을 뺐을 때에는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뭐 다른 의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본인의 문제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본인이 지적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조 의원이 다시 또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상당히 있는데 근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실제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확인 결과 이제 김홍걸 의원이 실제로 이제 뭐 배우자 그러니까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보유했던 것을 누락했다고 인정을 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누락된 것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후보자 본인의 재산을 누락한 것과 배우자의 재산이 누락된 건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양형상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자기 은행의 통장에 돈을 얼마 넣었는지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누락하는 건 문제하고 배우자가 또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누락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누락이 되었다는 부분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사실은 조 의원하고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반대거든요. 조 의원은 선거 때 재산 신고를 누락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실은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를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고할 필요 없어 오히려 줄어든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락시킨 거를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수진 의원이 이를테면 방금 말씀드린 김홍걸 의원, 윤미향 의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을 사실은 걸었습니다. 이를테면 문진석 의원도 있고 이광재 의원도 있고 김혜재 의원도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근데 이번에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어떤 재산 그 신고 누락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범여권적으로 공격에 나섰지만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실 뭐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텐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죠.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잘못한 건데 내가 왜 문제냐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예를 든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하지 않거나 같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결국 조수진 의원이 좀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한 큰 자충수를 좀 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판을 최단배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재산 누락 신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었는데 본인의 잘못은 단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범여권 인사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조금 못 보여주는 행동이 아닌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좀 이해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조수진 의원 관련 의혹 이것 때문에 선관위가 사실관계 당연 확인에 나서는 것이죠? 예. 네. 실제로 지난 4일에 이런 의혹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본인 소명을 일단 들어보고 절차를 거쳐서 만약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의 재산, 혹시 동거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 성인 자녀의 재산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본인 명의의 예금, 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인 간의 채권을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이것을 판단을 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벌금의 형이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는 것이 지금 조수진 의원이 가장 쟁점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의원들 새로 금패치를 단 분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많이 들여다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조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각별하게 주의해서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 신고할 때 정말 어려워요. 되게 복잡하고 그냥 이걸 신고하는 것이 뭐가 힘들지라고 하시는데 신고하는 형식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고 한 번 한 거는 또 다시 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처음은 어려운 거는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또 거기 서류에는 중요하다. 나중에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아니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고 예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초선이 굉장히 비율이 높거든요. 다른 초선 의원들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찬 파트에서 두 사람 이제 윤영찬 의원과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의 관련 논란들 얘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대표 조찬파티 최단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재미나게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탐구 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똑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임무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고 초대청장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정은경 내정장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 국가위기 상황 계속 이제 앞장서서 이제 헤쳐나가고 있는데 이제 웬만한 국민들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정대훈 연구사께서 가져오신 내용도 어떤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이 부모님 말씀은 건성으로 들어도 정은경 본부장님 얘기는 다 귀담아 듣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확산 이래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병관리본부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정례 브리핑을 할 때마다 정은경 본부장님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이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눈에 띄게 수척해지는 모습 보면서 많이들 좀 가슴 아파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와중에 질병관리청 승격 소식 그리고 초대청장 내정 소식이 들리면서 제가 이 뉴스를 이제 보고 역사 속에 비슷한 인물이 하나가 떠올라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오늘 준비한 인물은 존 스노우라고 하는 영국 의사입니다. 영국 의사죠? 영국 의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적 사람입니까?
네, 이 존 스노우는 19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의사인데요. 사실 존 스노우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드라마 주인공 이름으로 더 친숙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외우기는 쉽게 했습니다. 왕자의 게임? 네, 맞습니다. 유명한 드라마죠. 이 존 스노우라고 하는 의사는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역자는 당연히 뭐 질병 역자. 예,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역학이라는 거는 이제 감염병에 관련해서 뭐 질병이 전파되는 양상이나 경로, 뭐 확진자의 동선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분야인데요. 지금 질본에서 역학 조사관들이 하시는 바로 그 일들이죠. 그 일에 이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분야를 개척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 존 스노우는 이제 마취 분야에 더 정통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원래 전문 분야가 마취.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출산에도 이제 참여해서 이제 이른바 무통 분만을 담당했던 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19세기에 영국에 이제 콜레라 전염병이 여러 차례 발병을 했는데 존 스노우 역시도 이 콜레라 발병이 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뛰어가서 여기에 대처하는 데 일조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도 상황이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점에서 비슷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게 그 당시에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콜레라가 병이 이제 전염된다라는 사실 정도까지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원인이 정확히 뭔지는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간다거나 혹은 병에 걸린 사람 근처에 가지 않는 정도 이런 정도에 불과했죠. 그 당시에는 이 전염병이 어떤 경로로 전파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공기 중에 비말이라든지 뭐 물, 뭐 해충 등을 통해서 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이 전염병을 옮긴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몰랐죠. 뭐 현미경도 없으니까 세균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죠. 대체로 그 당시 서양에서는 나쁜 공기가 전염병을 옮기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앞에 멜이라는 게 이제 영어나 라틴어 계통에서 나쁘다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아리아라는 말은 영어의 에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라는 단어 그 자체는 어원상으로는 뭐 나쁜 공기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말라리아 자체가. 근데 지금은 이제 말라리아는 이제 기생충이 옮기는 병일 겁니다. 알고 있죠. 뭐 모기가 이렇게 물어서 전염하기도 네, 맞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콜레라도 당연히 이제 나쁜 공기가 원인일 거다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으로 런던이 폭발적으로 대도시로 성장할 때니까 하수도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 나쁜 물에서 나오는 뭐 악취라든지 혹은 뭐 가스 같은 것이 콜레라의 원인이 아니겠는가. 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기 때문에 말라리아 말씀하신 대로 나쁜 공기 때문에 이게 번지는 뭐 병이다 생각했을 텐데, 근데 존 스노우는 그걸 다르게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존 스노우는 이제 공기가 아니라 물이 전염병의 매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이렇게 물에 주목한 이유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데. 존 스노우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가난한 광산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쁜 환경들, 그러니까 뭐 오염된 물이 막 여기저기 고여 있는 그런 환경들이 병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좀 체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노우가 콜레라 전염 와중에도 평소부터 런던의 상수도망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854년에 런던의 그러니까 브로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콜레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스노우가 바로 브로드 스트리트로 달려가서 조사에 착수를 하는 거죠.
이 확진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브로드가에 있는 어떤 그 상수도 펌프 주위에 확진자들이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물이 원인이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뭉쳐 있으면 공기가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역학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 역학조사 결과 그 확진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지역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 펌프에서 나온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또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또 추가로 그 지역에 살지 않았지만 그 펌프의 물을 일부러 길어다 먹은 사람은 또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까지 다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역학조사와 거의 똑같은 일을 그 당시에 이미 수행을 해서 병의 원인이 펌프에 있다라는 걸 대략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존 스노우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한 걸음만 딱 더 나가야 뭔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존 스노우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지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이 펌프가 문제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이제 런던은 이제 런던시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는 이제 런던을 흐르는 템즈강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템즈강 하류에 그런 이제 오염 물질들 혹은 더러운 물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런던은 이제 바다를 면하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하류에 있던 뭐 물질이나 물들이 상류 쪽으로 약간 역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그 펌프의 취수구를 보니까 그 취수구의 위치가 밀물이 올라오는 위치보다 조금 더 하류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류에 있던 좀 더러운 물 같은 것들이 그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도 존 스노우가 밝혀낸 거죠. 이렇게 경험적으로 병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뭐 일테면 그대로 만약에 글로 쓰면 이것도 하나의 그 셜록 홈즈 같은 그런 추리소설 한 편 나올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마침 런던에 또 셜록 홈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가공의 인물입니다만은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취수구를 통한 감염원 추적은 그보다는 조금 나중에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존 스노우는 이 펌프가 콜레라의 매개라고 강력하게 추측했던 그 단계에 직접 시 행정당국에 건의를 해서 이 펌프를 폐쇄해야 된다.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그 펌프는 손잡이가 제거가 됐는데요. 지금 이 그 펌프는 지금도 런던 브로드 스트리트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철거됐던 손잡이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과 같은 역학 그리고 방역 조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물론 이제 전문 연구자분들은 이 조치만으로 그 당시 런던의 콜레라가 잦아든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십니다만은 존 스노우의 이러한 조치가 현대적인 역학조사나 방역의 시작이라고 보시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직접 병과 맞설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역 을 통해서만 병에 맞설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감염원 그쪽을 추적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은 웬만하면 머리 떨어지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랑 비슷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 치료제나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 방역이라든지 뭐 거리두기 같은 것이 병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어떤 뭐 특정한 소수의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방역 당국의 조치를 뭐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하시거나 심지어는 좀 조롱하거나 뭐 음모론 같은 것도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뭐 살인죄로 뭐 고발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이 이제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은 좀 빈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 존 스노우의 경험처럼 직접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방역이라든지 뭐 거리두기 같은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방송 초두에는 정은경 본부장님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정은경 본부장님 비롯해서 일본의 모든 분들과 현장 의료진들이 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존 스노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 곁에 있는 존 스노우를 믿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서로 신뢰하면서 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의료계 파업 때문에 국민들 시선이 좀 냉담해진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뿐이 아니고 이분들도 정말 큰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또 관련 당국에서도 거의 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뭐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애쓰고 사명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존 스노우 때문에 또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보네요. 네,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면역이나 방역은 집단적으로 한다는 걸 다 배웠잖아요. 이 교훈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그리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한자리에 모여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중점 논의합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